국가와 주권. 안녕하세요. 국가와 주권의 문은영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은 어디죠? 집 주소, 회사 주소 말고요. 네,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삽니다. 내 나라, 내 국가. 바꿀 수도 벗어날 수도 없죠. 물론 이민 갈 수도 있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행정적으로 바뀔 뿐이지 우리가 대한민국 출신이라는 것은 피를 바꿀 수 없듯이 변함없는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국가는 또 그만큼 국민을 떠나서도 살 수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 결국 한 세트란 얘기죠. 그래서 국가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아니면 받들기 위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한번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국민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었던 문재인 1번가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 합니다. 광화문 1번가 홈페이지를 오픈합니다. 국가 정책을 제안해 주시면 함께 의논하고 실행하겠습니다. 국민 소통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광화문광장 세종문화회관 옆에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오셔서 좋은 정책 많이 제안해 주십시오. 앞으로 50일간 국민의 의견을 열심히 듣고 제가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화문광장은 국민주권시대의 상징입니다. 촛불을 들었던 광장의 정신을 살려 다양한 정책을 제안받고 토론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광화문 1번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국가가 국민의 의견을 듣는 통로를 마련했으니 많이 참여해달라는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안건이 접수됐고 청와대는 이를 정리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듯 국가는 그 존재 자체로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뜻을 실현시키는 실체적인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 기구는 지금 보셨다시피 청와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여러 부처가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국가의 힘, 권력을 실현시키는 기구를 정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준비한 것은 정부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리고 정부 형태는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란 정부의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어식 표현인 government가 통치 기능이란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보시면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뜻을 보면은 배를 저어가다, 방향을 잡아 이끌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론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보면 국가의 통치가 흔히 항해술에 비유되는데요. 배를 움직이는 항해술에.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움직이는 앞으로 향해 나가는 그런 의미를 처음부터 국가라는 가버먼트의 의미에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부라는 것은 국가보다 더 밑의 개념으로 실질적으로 움직임을 하는 기구를 뜻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구성원의 공동 목표를 실현하려는 통치 기능을 가진 바로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 그래서 정부는 가버먼트 통치 기능과 그런 제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런 정부의 개념은 종종 지금도 혼용되어서 설명드렸다시피 정부랑 국가라는 개념이 조금 왔다 갔다 같이 쓰여요. 그러면 정부 자체가 국가를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론으로 조금 세밀하게 구별이 되긴 합니다. 첫 번째, 국가는 정부가 아니다. 국가는 정부랑 다른 존재다 라는 이론부터 살펴보시면 국가는 정부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대요. 정부는 그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그 집행부서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가는 그 집행부서 외에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국가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국가의 요소를 보시면 국가의 요소로 정부뿐만 아니라 그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이 국민, 그리고 그 국가의
다른 국가와 구별해주는 경계를 나타내주는 영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가의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관한 설명이 주권. 그래서 국민, 영토, 주권, 정부, 이렇게 국가 요소를 4가지로 크게 보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국가는 지속적이고 영속적이다. 쭉 계속 간다는 거죠. 쉽게 국가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인데, 정부, 그때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고 새로운 정부에 따라 또 새로운 여러 가지 국가의 일이, 여러 가지 행정부 일이 결정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국가는 지속적이고 영속적이지만 정부는 선거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교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국가와 정부는 다른 개념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위 유지의 수단에 불과하다 라고 조금 국가와 정부를 하는 일에 따라서 뭐 어떤 목적에 따라서 조금 계속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있는 경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보면은 국가는 최소한의 공공선, 즉 누구나 똑같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기 위해 기본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 자체는, 특히 우리나라 같이 대통령제 국가는 어떤 당의, 어떤 정당의 대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국가의 방향이나 행보가 많이 달라지는 경험 실질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는 특정 정치 권력을 획득한 집단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국가라는 일반적인 개념과 실질적인 일을 하는 정부라는 개념은 다를 수밖에 없다, 구별된다 라고 보는 이론이라고 하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아니다. 사실 국가나 정부나 사실 그게 그거다. 결국 정부가 하는 일은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고 국가가 할 일을 하기 때문에 둘을 구별하는 것은 사실상 불필요하다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정부를 구별하는 것은 이론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똑같다, 그게 그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국가라는 행위 자체가 정부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와 정부는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 결국 같은 개념이다 라고 봅니다. 물론 이 정부에 대해서는 또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보면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행정부만을 또 의미하는 더 작은 협의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정부는 일단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로서 여기 국회, 법원 여러 가지 조직이 포함되는 의미로 쓰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국가를 정부와 다르다, 똑같다, 이렇게 결국 구별하지 않는,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 구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이론상 논의가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만큼 국가나 정부를 조금 더 개념을 잘 와닿게 볼 수 있는 그 대립되는 이념 소개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닭이 먼저냐 결국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구별이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살아가는 거지 그걸 구별해서 굳이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일반 시민들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대립되는 견해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국가를 생각하는지, 정부를 생각하는지 조금 더 의미를 확장시키는 그런 기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또는 정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부 조직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2. 정부의 구성. 두 번째는 정부의 구성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이게 크게 세 부분으로 구별이 됩니다. 가장 많은 국가 일을 하는 부서는 당연히 집행부인 행정부겠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공무원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공관료제, 가장 방대한 조직이다 약간 비판도 있긴 하지만 국가 일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동사무소부터 행정안전부 각 부처까지 그런 집단을 의미하는 것을 집행부, 다른 말로 행정부라고 하고요. 입법부 보시면 의회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의회를 국회라는 의미로 표현하죠. 결국 근데 같은 뜻이긴 한데 나라마다 표현 방식이 조금 달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의원들이 모여있는 곳이 의회, 즉 국회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입법부에서는 당연히 법률을 만들죠. 물론 제정, 개정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법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국정감사, 국정조사, 즉 집행부, 행정부에서 일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감시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는 실질적으로 이제 집행부가 한 일, 그리고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또 한번 판단을 거쳐주는 그런 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법률을 해석하고 심판하는 활동을 담당하는 사법부, 즉 법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각 부를 통해서, 세 권력을 통해서 국가의 권력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보고 바로 삼권 분립, 세 가지 권력을 나눠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가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래서 정부의 구성이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통해서 크게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삼권 분립,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명했다시피 가장 많은 국가 일을 하는 부서가 행정부라고 설명드렸죠. 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행정부 조직표를 한번 들고 와봤는데, 사실 이 국무총리를 정점으로 하고 있는 부처 조직이에요. 사실 이 위에 대통령이 있겠고요. 이 안에 또 여러 가지 뭐 위원회라 여러 가지 또 처 같은 조직이 있는데 들어가기 너무 복잡해서 사실 각 행정부라고 하면은 이렇게 대표적인 각 부처, 그다음에 그다음에 처 이렇게 된 그림을 갖고 왔어요. 너무 복잡해서 제가 다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현재 우리나라 행정 조직을 보시면은 부가 18부, 5처, 17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라는 거는 보시다시피 기획재정부, 뭐 교육부, 과학기술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래서 각 부처의 장관이 임하고 있는 걸 얘기하죠. 그다음에 그 부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어쨌든 국무총리 소속에서 일을 하는 것. 그래서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지금 처가 4개밖에 없죠. 5처라고 했는데 처 하나가 어디냐면 대통령 직속처로 대통령 경호처가 따로 있어서 지금 이 그림에는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17청 보면은 각 부의 또 하위 기관으로서 청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해양경찰청, 새만금개발청 이런 10청이 17개 현재까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행정부의 조직은 그때의 정부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바뀝니다. 이 부 이름, 그 어떤 정부냐에 따라서 이름 많이 바뀌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이번에 새로 생겨난 부가 바로 이 중소벤처기업부라는 것. 이쪽 산업을 조금 더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부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 조직은 좀 그 어떤 정부냐에 따라서 아까 뭐 국가와 정부가 좀 다르다고 보는 이론에 또 비춰볼 수 있겠지만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더 자세한 사항을 보시고 싶으면 지금 제가 적어둔 요 URL 주소가 행정안전부 조직을 소개하는 홈페이지예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고 또 클릭해서 실질적으로 요 각 부처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사이트가.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신 분은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보실 것은 바로 국회 조직표입니다. 여기도 글자가 너무 작죠?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이것도 다 못 가져왔어요. 여기 지금 밑에 잘린 부분이 너무 많은데 좀 기본적인 틀만 한번 보시라고 갖고 왔어요. 조직표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면이 있어서 조금 어쩔 수 없었어요. 일단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하는 뭐 부회장이 있겠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300명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회의. 물론 그 회의가 가장 최종적인 결과를 내는, 최종적인 입법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회의이긴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은 한다 안 한다 결국 그 약간 결정을 내는 거지,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는 기구는 16개의 바로 이 상임위원회입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뭐 소신이나 뭐 각자의 전공 분야를 살려서 여러 위원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뭐 하나, 많게는 하나, 두 개 같은 경우도 거의 하나에 속해 있는데 국회 운영위원회, 뭐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거는 보시면 행정부 아까 우리 조직표 보셨죠? 행정부 각 부처와 연계돼 있어요. 왜냐면 각 부처에서 하는 일을 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그 관련된 법에 대한 재개정을 논의하고 그 부처의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국정감사 할 때도 그 부처와 관련된 것을 이 상임위하고 매칭해서 논의하기 때문에 사실 이 상임위 이름도 각 행정부처의 이름이 바뀔 때마다 조금
같이 바뀌어요. 물론 한 상임위에 한 부처 1대1 배치되는 건 아니고요. 한 상임위원회 여러 부처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포괄적인 이름을 가지려고는 합니다. 16개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본회의에는 그 이제 표결하는 그것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활동하는 조직이 있고요. 사실 또 국회를 실질적으로 또 전반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반 행정 조직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국회 사무처입니다. 여기 이제 국회에 다니는 국회 공무원 따로 뽑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국회 주인은 국회 사무처 직원이라고. 국회의원은 4년마다 한 번씩 바뀌지만 사무처 직원은 뭐 공무원이니까 일단 들어오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국회 사무처가 있고요. 국회 사무처에서 실제 이제 의정이 돌아가는 국회 일정이 돌아가는 그것을 관할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 그림에 또 다 못 담았는데 사무처 말고도 국회 도서관, 국회 입법조사처, 그다음에 예산정책처 이런 처들이 세 개가 또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정책처 같은 경우는 어떤 입법을 할 때도 예산이 항상 이렇게 맞물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근거 자료나 여러 가지 통계 수치, 뭐 예상되는 문제점 뭐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고민해주는, 그다음에 입법조사처 같은 경우는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례들 필요하잖아요. 그걸 연구하는데 입법에 필요한 자료들을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국회도서관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뭐 아주 뭐 가장 큰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가장 많은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 도서관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국회도서관은 뭐 국회의원들만 가는 건 아니고요. 일반인들도 물론 출입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 가면 그 기관들이 한꺼번에 국회 본관, 본회의장을 중심으로 다 이렇게 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 조직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국회 조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이트 적어놨는데 뭐 포털 사이트 가서 국회라고 치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사법부, 법원 조직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법원 조직도 여러 뭐 조직도니까 계속 좀 복잡합니다. 근데 이렇게 조직도 한번 이렇게 보신 적 특별히 찾아볼 일이 없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많은 조직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좀 한 번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림이 좀 작았지만 준비해봤습니다. 법원, 우리나라는 3급, 3심급으로 가죠. 3심급. 3번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재판을 공정하게 받기 위해서 첫 번째 받았는데 이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을 때 한 번, 또 한 번, 그렇게 3번을 총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물론 예외도 있어요. 단 한 번만의 심급, 단 한 번만의 재판으로 결정이 아주 확정돼 버리는 대통령 선거 소송 같은 경우는 대법원으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되면 끝납니다. 이렇게 심급을 줄여놓은 이유, 1심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선거 결과는 중요하고 빨리 결정돼야지 되기 때문에 국가의 전국을 좌우할 수 있을 만한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빠른 결정을 위해서 그렇게 1심급 하나만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항은 3심급, 그래서 3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3심제에서 1심을 맡은 것은 바로 여기 보이시는 지방법원. 일단 대법원이 가장 서울에 있는 가장 큰 마지막 법원 결정이라고 한다면 그 바로 아래가 고등법원이고요. 그 바로 맨 아래가 지방법원. 여기 지원이라는 것은 그 지방 대전에 있는데 멀어서 못 올 수 있잖아요. 법원에 출석하는 일이 많으니까 법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래서 각 지역마다 조금 분소를 내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지원 자체도 대전 지방법원에 속하는 지방법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1심을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다, 불공정하다,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겠다. 그러면 항소를 하고 그렇게 2심을 가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또 한 번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근데 고등법원의 판단도 아닌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어. 더욱 공정한 사람들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봐야겠어. 이럴 때 바로 대법원에 가는 게 약간 이렇게 법률 용어라서 조금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니라서 안 와닿아서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한번 써드려 봤어요. 1심의 판결에 불복했을 때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했을 때 대법원에 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상고를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결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여기 특허법원, 가정법원,
이런 법원들 있죠. 이거는 조금 이렇게 약간 특허 같은 경우는 되게 전문적인 일반적인 판단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이한 특허에 관련된 사건만 판단해주는 특허법원이 조금 따로 있고요. 또 가정법원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이혼, 그다음에 출생, 인지 여러 가지 조금 가사와 관련된 그런 판단해주는 가정법원이 따로 있고요. 근데 법원 조직도에서 조금 빠진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생각나시는 기관 있나요? 네, 바로 어디냐면 헌법재판소입니다. 맞아. 헌법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이 법원 조직이 아닌 것으로 따로 존재하고 있어요. 사실 헌법에 관해서 해석을 해주는 헌법재판소를 갖고 있는 나라도 있고 갖고 있지 않은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두는 나라도 있고 따로 두지 않는 나라도 있다고 하는 건데 보통 미국하고 일본은 따로 두지 않고 있고요.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이쪽 대륙국가 쪽에서 좀 이렇게 따로 두고 있는데 우리는 두는 쪽으로 결정을 했죠. 언제 했냐면 1960년 제2공화국 때 사실은 이 헌법재판소를 따로 둬서 법원하고 별도로 조금 판단을 내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좀 그게 무산이 됐고 다시 이제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없으면 누가 담당하냐? 일반 법원이 헌법에 대해서도 담당을 했어요. 하지만 좀 더 헌법에 관한 것은 정치적 결정이고 조금 더 그 법의 가장 큰 상위법인 헌법을 조금 더 다르게 취급해서 다르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 정책적 결정이 내려진 거죠. 그래서 현행 헌법 제9차 개정 헌법에서 헌법재판소가 탄생하게 됩니다. 1988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들어왔고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많은 정치적 결정이 많은 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결정된 거는 뭐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정부 구성, 집행부, 그 다음에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 상권 분립을 토대로 한 세 가지 정부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3. 정부 형태. 세 번째는 정부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조금 구별을 해보려고 해요. 바로 정부 형태인데요. 첫 번째로 권력의 기능적 부분, 권력에 어디에 방점을 두었느냐에 따라서 구별되는 정부 형태 방법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많이 채택해오고 있는 대통령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형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의원내각제, 이건 뭐냐면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뽑힌 의원들이 실질적인 내각, 정부까지 같이 구성하는 거, 그걸 의미하고요. 이원집정부제는 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뭐 장점들만을 골라서 좀 쏙쏙 뽑아서 만든 정부 형태를 이원정부제라고 합니다. 이원집정부제라고 합니다. 하나씩 보면은 먼저 대통령제부터 살펴볼게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의 원수, 왼수가 아니라 국가의 원수입니다. 수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행정부, 그 정부라는 조직에서 가장 높이 있어서 그 높이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대내적으로, 국내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국가 원수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대외적인 것과 대내적인 것, 국내적인 것과 국제적인 것. 그래서 그 개념으로 구분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 각 부처는 대통령이 가장 권력의 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대통령의 지시로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강요, 각 부처의 장관 말하는 거예요. 장관은 의회 의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회의원을 동시에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행정부하고 의회는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 분리돼 있습니다. 서로 개입이 불가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따로따로 뽑죠. 어떻게 보면 둘 다 국민의 뜻을 받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내가 국민의 뜻을 더 잘 받들었어. 아니야, 내가 더 받든 거야.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어떻게 보면 약간 대립할 수 있는. 왜냐하면 서로 각각 국민의 권한,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권한을 가지게 된 이원적인 정통성. 그래서 국민의 선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이원적인 민주적 정통성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하고 대통령은 조금 대통령제 그 정부 형태 안에서는 계속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위치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바탕으로 보시면 권력 분립에 기초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 속에서 국가의 권력을 유치하고 움직여 나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어떤 정책이 잘 됐다 잘못했을 때 책임을 지우기 가장 쉽죠. 어쨌든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게 되니까요. 궁극적으로 누가 책임이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은 어쨌든 우리 손으로 뽑은 사람 대통령이잖아요. 민주적 책임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가 있고요. 라틴 아메리카, 미국 같은 나라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볼 정부 형태는 바로 의원 내각제인데 의원, 내각 같이 융합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보시면 행정부의 수반, 집행부의 가장 높은 사람이 내각의 수상. 그래서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권한을 같이 가진대요. 즉 의회, 국회의원,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회 자체는 선거로 구성되고 의회 다수당의 당수, 그 당의 당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상이 바로 총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리가 돼서 행정부의 장관을 임명합니다. 그 장관도 또 그 의원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행정부랑 의회는 한 몸이라는 거죠.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대 책임을 지고요. 그래서 의원이 장관이 될 수 있고 물론 그리고 또 보통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는데 의원 내각제에서는 두 개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입법부, 국회의원들, 의회의원들의 고유 권한인데 그것을 행정부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행정부가 의원이 동시에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권력의 공유, 그다음에 합의적 정치. 아무래도 같은 당 출신의 사람이 행정부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의사소통도 훨씬 대통령제 국가보다 잘 되고 또 일단 기본 노선, 기본 개념이 같잖아요. 당연히 잘 되겠죠. 하지만 또 항상 이들이 친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행정부로서의 입장이 있고 의회로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같은 당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조금 대립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서로를 불신하고 조금 서로의 의견 주장을 더 강하게 하게 되겠죠. 결국에 내각은 의회를 해산하라는 그런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의회 해산하고 다시 뽑아, 국회는 다시 뽑아. 이렇게 하는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를 견제할 수 있고 의회는 마찬가지로 행정부에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저 행정부 각 장관들 교체해. 불신이 많은 그 불신인권으로 이렇게 서로 견제하고 조금 입장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는.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상은 아까 당수가 그 총리가 된다고 했죠. 그런데 국가 원수는 아니에요. 아까 우리 국가 원수는 뭐라 그랬어요? 다른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국가 원수의 위치를 차지하지 않고 단순히 그 집행부, 행정부의 수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원수가 누가 되냐? 의원내각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이죠. 일단 의원내각제 하는 국가부터 볼게요. 영국, 서유럽의 많은 국가들, 그리고 일본에서 의원내각제가 채택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가 원수는 영국에서 누구냐면 우리 아직 영국에 여왕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죠? 예, 여왕. 입헌군주제 국가를 아직도 영국은 유지하고 있어요. 왕이 있는 국가를. 그래서 그 여왕이 실질적으로 영국의 국가 원수의 역할을 합니다. 또 독일 같은 경우는 간선제이긴 하지만 국민이 직접 뽑지는 않지만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제 국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실질적 힘이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단순히 이렇게 상징적인 존재로서 국가 원수로서 대표로서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네, 그게 의원내각제에서도 대통령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정부 형태에 대해서 한번 비교표를 갖고 와봤어요. 일단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각각의 장점을 보시면 임기 동안 안정되죠. 한 사람이 임기까지 업무를 추진하니까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 갖고 온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거는 진짜 우리 국민을 위한 게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의회 행포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의 장점은 국민의 요구에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선거에서 뽑힌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행정부, 집행부 일을 담당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국민들의 뜻에 맞는 정책을 더 바로 쉽게 펼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그 책임을 더 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몸이라고 했죠. 같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보다니까 대립이 조금 적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률적인 행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각각의 장점이 또 각각의 또 단점으로 또 바뀔 수가 있어요. 대통령제,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 임기 동안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소신과 정책을 밀고 나갈 거예요. 물론 그게 좋은 정책이고 좋은 것이면은 조금 뭐 용서가 되거나 이렇게 이해가 되겠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그 당장의 국민들의 뜻하고는 조금 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둔감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강력한 권한으로 독재 우려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로 만약에 다수당에서 뽑힌 사람의 대통령이 아니고 소수당에서 뽑힌 사람의 대통령이 됐을 때 의회의 다수당과 대통령 힘의 균형이 잘 안 이루어지고 대립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서 대립할 때 해결하기가 곤란하다라는 게 단점이 있겠고요.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는 연립내각. 요 개념부터 보시면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표를 통해서 정당의 힘이 좀 약할 때 그러면은 두 정당이 합쳐서 행정부를 구성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소수당과 소수당이 합쳐서. 그렇게 합쳐서 운영했을 때, 정당이 합쳐서 운영했을 때를 연립내각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정당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의견 일치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또 그렇지 않고 다수당이 차지했을 때 한 몸이니까 얘네들이 한번 결정하고 끌고 나가면 누구도 소수당, 야당 다 거부할 수 없는 아주 그냥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의원내각제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의 장점 그리고 단점 이렇게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볼 거는 이원 집정부제라는 거 했어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대통령제의 장점과 의원내각제의 장점만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 한대요. 근데 실질적인 집행권은 수상이 한대요. 권한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원화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토대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제라고 볼 수 있는데 대통령의 힘이 지금 대통령제만큼 강력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보면 의회의 힘이 더 세서 의회 실질적인 운영은 의원 내각제처럼 돌아가는 것. 그것을 보고 바로 이원 집정부제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것을 택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 프랑스가 사실 대표적인 이원 집정부제였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원 집정부제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주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랑스는 다시 대통령제 국가로 좀 분류를 바꿔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원집정부제 어디에다가 힘을 더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형태는 다르고 오스트리아나 아일랜드, 핀란드 같은 경우도 이원집정부제 국가라고도 분류가 되는데 여기서는 좀 의회가 더 강해서 의회주의적 대통령제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말고도 또 다른 정부 형태가 있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거기 가장 대표적인 부처, 각 부처가 7개래요. 우리는 아까 봤던 뭐 18부 뭐 5처 했던 것처럼 근데 부처가 7개인데 그 7개 부를 담당하는 장관, 그 7명의 강요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대요. 순서대로. 어떻게 보면 되게 공평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행정부 수반, 뭐 부수반 이렇게 정해서 그렇게 집단 합의제로 돌아가는 이런 정부 형태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정부 형태가 있었고요. 이번에 보실 것은 이번에는 권력을 우리가 기능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한번 어떻게 정부 형태를 나누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은 단일제, 연방제, 연합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누는 그 기준은 권한을 중앙정부에 많이 줬느냐 아니면 중앙정부 말고 또 다른 그 밑에 하위정부를 뒀느냐. 그래서 이렇게 집권이라고 다시 쓸게요.
중앙정부에 집권되느냐 아니면 하위정부에 나눠졌느냐, 분권. 그래서 분권화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단일제는 중앙정부, 정부가 있고 시민에게 바로 그 정부의 영향력이 미친다는 의미예요. 바로 저때. 그래서 중앙정부가 배타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일성 우선해서 중앙 집권적인 통제하고 감독이 이루어진대요.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있고 시민이 바로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뭐지? 그거는 자치예요. 중앙 집권, 정부, 중앙정부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많아서 자치권을 일정 정도 힘을 좀 나눠준 거지 그 주권 자체를 뚝 떼서 준 건 아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각 소속 단체에 속하는 각 지방 지역의 일을 하지만 결국은 그 일 자체는 중앙정부라는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거지 아주 독자적이고 아주 배타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치하고 앞서서 드렸던 분권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연방제를 한 번 더 보시면은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연방제는 중앙정부와 구성단위 정부가 독자적이래요. 그림 한번 볼게요. 중앙정부가 시민한테 바로 힘을 미쳐요. 그런데 구성단위 정부도 시민한테 바로 힘을 미쳐요. 정부가 두 개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정부, 구성단위 정부가 각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이 있대요. 보통 그러면 이게 한 국가 내에서 연방제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국방, 외교, 경제 질서 조금 뭐라 그래야지? 전 국민, 가장 넓은 의미에서 다뤄져야 될 사항은 중앙정부가 직접 시민을 규제하고 질서 복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마을 안에 공동체 내에서 조금 작은 지역 단위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구성정부가 담당한대요. 이거 이렇게 써놓으니까 말이 너무 어려운데 우리 미국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의 영민명이 뭐예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메리카 이렇게 됐죠. 이게 괜히 이렇게 이름이 긴 게 아니에요. 그냥 아메리카가 아니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스테이츠. 그 지금 여기서는 보통 미국의 한 각 주로 해석을 하지만 스테이지라는 의미 자체는 우리 배웠잖아요. 이거 국가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각 주가 사실은 원래 국가였던 거예요. 그럼 국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또 다른 국가를 만든 거. 그게 바로 연방제 국가예요. 그래서 연방 국가의 헌법이 따로 있고 이제 또 국가라는 표현을 또 같이 쓰면 헷갈리니까 이제 주라고 스테이지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개념상 쓰는 건데 그 주 헌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각 주마다 사실은 내가 어느 주 출신에 따라서 굉장히 프라이드도 강하고 되게 오래 옛날 분들은 그 뭐 독립전쟁 이런 걸 다 이렇게 구전으로 듣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나만의 주, 그래서 다른 주로 이사도 잘 안 가요. 왜냐하면 내 국가에서 내 나라에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지금 뭐 트럼프가 운영하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있지만 만약에 내가 뭐 텍사스 주다 그러면 텍사스 주 안에서만 그 주 안에서만 결정되는 그 결정에 따라야 되는 그런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연방제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서 자치권을 부여해주는 것과는 조금 완전 별개의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이런 연방제 국가에서는. 주어지는 권한이 조금 굉장히 다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연합제인데요. 일단 그림부터 보시면 중앙정부가 있고요. 구성단위 정부가 있고요. 시민이 있대요. 중앙정부는 시민한테 바로 통제를 가하지 못합니다. 이 구성정부를 통해서만 제재를 가할 수 있어요. 일단 정의부터 보시면 주권을 보유한 구성단위들이 각각 다 주권이 따로따로 있대요. 이 구성단위 정부들에게. 중앙정부 주권이 없대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통제하지 못하는 거죠. 중앙정부는 구성단위 정부를 통해서만 연합에 속하는 개인들에게 통치력을 행사한다.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그 유럽, 서유럽 국가들이 가입하고 있는 EU라는 단체 있죠. 그 EU라는 단체에 각 국가들이 가입해 있지 그 EU라는 각 국가들이 가입해 있고 그 EU라는 그 연합체에서 각 국가 내에 있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규제나 통제를 가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국가들을 통해서만 그 규제 가능한 거죠.
하지만 그게 왜 모였어요? 물론 이제 같이 모여서 같이 잘 살자는 의미에서 그런 연합체를 만든 거긴 하겠죠. 그리고 유럽연합, EU가 있고 또 우리 UN 같은 그런 국제기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합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국가, 단일 국가로서 채택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조금 아니에요. 많이 벗어난 형태지만 어쨌든 정부 형태를 구별하는 지리적으로 권한을 어디에 줬느냐, 중앙에 줬느냐, 아니면 그 하위인 지방에 실질적으로 주었느냐, 안 줬느냐에 따라서 단일제 국가, 그 다음에 연방제 국가, 그 다음에 연합제 국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의 개념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구성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권력의 지리적, 기능적 배분을 통한 정부 형태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 정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정부의 개념과 정부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중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제가 갖는 많은 장점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혜혁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개헌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 형태를 바꾸자는 의견이 강한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부 형태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정부 형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각각의 정부 형태는 나름의 장점과 단점을 갖습니다. 또한 동일한 정부 형태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가 가진 정치 문화나 또 정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운영 방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러한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지칭이 되면서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대통령제는 우리가 지난 70여 년의 시간 동안 같이 했던 우리 국민에게 어떤 정부 형태보다도 익숙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나름의 장점이 있는 그런 정부 형태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특정한 정부 형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선호하는 그런 정부 형태는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바로 어떤 정부 형태가 우리나라에게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보다 적합한 정부 형태 안을 도출해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사회적 수기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네,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 중에서 우리 사회가 가장 최근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실험을 치러냈던 것이 바로 신고리 원전 관련한 공론조사의 운영이었습니다. 저는 개헌 문제를 비롯해서 정치권에서 공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이 공론조사의 접근법으로 우리가 해결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에서 개헌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개헌특위에서의 논의가 권력구조 개편에 강하게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공론조사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 주권자들의 그 다양한 이해관계, 특히 기본권에 관련한 그런 문제들이 논의가 될 수 있고 또 어떠한 정부 형태가 보다 우리나라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수기 과정을 통해서 적절한 안이 도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그 국회가 토론하고 검증하는 그런 절차가 마련이 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정부의 1호의 그 수기민주주의 대상이었던 신고리 원전 관련해서는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해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론조사의 운영은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제로서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정부 형태 관련한 논의가 공론조사의 대상이 된다라면은 공론화위원회의 그 권고안을 나중에 국회가 검토하고 논의하는 그 절차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국가와 주권, 오늘 이 시간 정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국가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4가지 요소, 즉 국민, 영토, 주권, 정보를 중심으로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국가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 되셨나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부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이것으로 국가와 주권학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